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다음 주 국회에 보고하는 등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자동차뿐 아니라 농산물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계와 농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고속도로 하행선도 나들이 차량으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SBS와 국회가 실시한 개헌 관련 공동 여론조사에서 경제 민주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유아 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을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어 보였던 추석 연휴도 어느새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한미 FTA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지 10년 만에 개정 협상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협정 폐기까지 거론한 미국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인데 앞으로 두 나라가 국익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한미 통상대표가 7시간 넘는 회의 끝에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협정 폐기까지 거론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협정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FTA 발효 이후 무역 적자가 누적돼 왔다는 점을 부각했고 우리 측도 FTA의 호혜적 효과를 수치로 설명한 뒤 개정 시 미국도 잃을 것이 많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요구안을 담은 리스트도 교환했습니다. 실제 협상을 염두에 두고 공세적 카드를 주고받은 겁니다. 미측, 한국 측 둘 다 각자의 그 관심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요. 그 의견 교환까지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간 회의를 했다며 한국의 신속한 개정협상 참여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재협상을 공언하는가 하면 협정 폐기 서한 작성,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라는 주문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밀어붙이기 전략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트럼프 앞에서 동맹 간 선의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협정 철폐는 협상 과정에서 항상 존재하는 카드라고 말해 미국의 위협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협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무역 불균형을 계속 주장해온 미국은 자동차뿐 아니라 농산물 같은 민감한 분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협상의 승부처는 어딘지 손승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다음 주 국정감사를 통해 협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통상 절차법으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절차 개시를 이제 하기 위한 그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 역시 의회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사전 조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우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의 카드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축수산물 개방이라던가 지적재산권, 스크린 쿼터와 같은 서비스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식으로 협상 전략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도 혜택을 받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FTA 이후 미국 차 수입 증가율은 전체 수입차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한미 FTA가 한쪽의 통보로도 폐기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버텨낼지가 이번 협상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연휴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인 어제 종일 몸살을 앓았던 고속도로는 오늘도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또 오늘 밤 12시를 지나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부터는 다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길이 많이 막히고 있나요? 네, 아침 8시부터 일찌감치 시작된 귀경길 정체는 오후 5시쯤 최고조에 달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의 답답한 흐름은 자정 너머까지 계속되다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을 향해 출발하시면 이곳 서울요금소까지 부산에서 6시간 10분, 대전에선 2시간 40분, 광주에선 4시간 50분, 강릉에선 3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CCTV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은 귀경 차량으로 가득 차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부근 역시 서울 방향으로는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 부근 인천 방향도 차량 수가 늘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귀경 차량 56만 대가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오전 9시부터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특히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만큼 밤 10시에서 11시쯤에나 고속도로 정체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면서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SBS 안상우입니다. 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힐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가 보이면 참 반갑죠. 그런데 이런 곳에 집안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버려진 현장을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 투기나 분리수거 위반을 엄격히 관리하는 쓰레기통 주변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주변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엔 몰래 버린 쓰레기 더미 천지입니다.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원통형 바리케이드엔 깨진 틈 사이로 쑤셔 넣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여행 중에 발생한 쓰레기뿐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기도 합니다. 집에서 음식물을 이런 김치 같은 거나 이런 음식물을 얼려가지고 비닐봉지 2겹, 3겹으로 사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피곤을 풀기 위한 졸음 쉼터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상주하며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수풀 사이에선 버려진 깡통과 페트병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4,600여 톤에 달하고 특히 명절 기간엔 평소의 2배가 넘는 하루 평균 30톤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부터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와 함께 시민의식마저 버리는 비양심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SBS 박창근입니다. 제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길가 풀숲으로 넘어지면서 승객 19명이 다쳤습니다. 연휴 사건 사고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길가 풀숲에 25인승 버스가 옆으로 누워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제주 애월 고성리의 한 도로에서 71살 강모 씨가 몰던 25인승 관광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풀숲에 처박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9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연휴를 맞아 제주도에 관광을 온 사람들로 사고 직후 스스로 버스에서 기어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 있는 돌덩이를 피하려다 길가 연석과 부딪히면서 넘어졌단 운전자 강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어젯밤 10시 20분쯤 충북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선 3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파트 15층 복도에 A씨의 휴대전화와 신발 등이 발견돼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파트 근처에서 지냈는데 일자리가 없어 어렵게 생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2시 40분쯤엔 인천 영흥도의 한 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0살 이모 씨 등 2명이 갑자기 차오른 물에 고립됐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정오쯤엔 실미도 근처에서 승선원 4명을 싣고 표류하던 레저용 고무보트가 해경에 의해 예인되기도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아직도 휴일이 나흘 넘게 남아있죠. 유례없는 긴 연휴를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던 마음에 쉼을 선물하기도 하고 정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빛 완연한 천년고찰 통도사에 손님 60명이 찾았습니다. 대부분 불교 신도가 아니지만 추석 연휴를 이곳에서 지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겁니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는 풍경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난생 처음으로 108배를 올리며 염주를 직접 만들어 목에 걸어보기도 합니다. 달빛 아래 부처님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탑 주위를 돌아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어. 그지? 예.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에는 오늘 하루에만 10,000명 안팎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달동네의 아기자기한 풍경을 돌아보며 가난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연휴 기간이 길어가지고요. 애들 교육 목적이나 문화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갖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재래시장도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됐던 가게. 근처 묵자 골목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SNS에서 검색해보고 연휴를 맞이해서 꽃부미니네 같은 국제시장 같이 유명한데 관광하러 왔습니다.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곳을 쉬엄쉬엄 가는 여행이 긴 연휴를 보내는 새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인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한 해 서너 번씩 성묘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성묘 문화엔 로봇이나 가상현실 같은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는데 어떤 모습인지 도쿄 최우원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일본인들은 보통 돌아가신 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하고 봉안묘에 모십니다. これ帰省すれば必ず先祖あっての今が僕ら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 그런데 최근 묘지 앞에서 스마트폰을 비치면 돌아가신 분의 동영상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今日は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みんな元気してる? 당사자가 생전에 가상 스튜디오에서 후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녹화해 놓은 겁니다. 성묘 때마다 실제로 조상을 만나고 가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웁니다. 조상의 명복을 빌기 위해 스님에게 부탁했던 독경이 로봇에 몫이 됐습니다. 今のところ住職の補助的な一愛で修行が足りてませんから. 성묘 관련 상품들도 다양해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좋아했던 과일이나 사탕에 향이 나오는 향초도 등장했습니다. 香りは亡くなった方の食べ物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ので、お墓参り用にご購入いただく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 모두 우리에겐 낯선 서비스들이지만 조상을 기리는 일본인의 마음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SBS와 국회의 개헌 관련 공동 여론조사.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소득의 분배와 균형 성장을 위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과 치우침 없이 국민에게 고루 나뉘는 소득. 이른바 경제 민주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제119조입니다. 응답자의 52%가 이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도입하자는 의견은 62%로 반대 의견의 2배였습니다. 국민들은 경쟁하고 피땀나게 일하는데 부와 소득은 한 곳으로 자꾸 집중되는 이런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남자와 여자처럼 노동 현장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자는데 응답자의 70% 가까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겐 제한된 근로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할지 말지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71.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민간 아파트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하는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서 미달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때문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분양을 마감한 김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전체 360여 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순위에서 평균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40세대가 배정된 다자녀 특별 공급엔 14세대만 신청에 미달했습니다. 신청 접수가 저조한 이유는 기존의 주택들을 보유하고 계시고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3자녀 이상 가구 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4년간 다자녀 특별 공급에 86,600여 세대를 배정했지만 신청은 23,700여 세대, 당첨은 14,400여 세대에 그쳤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획일적인 공급 정책이 빚은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으로는 서울에서 주택 사기에는 힘들게 대출 받아가지고 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대출금 갚고 그러면은 한평생이 끝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다자녀 특별 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면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해주거나 아예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1.2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자녀 가구주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거비와 대출 상환금 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혹시 스텔스 계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적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처럼 인터넷 계좌 검색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보안 계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에 비상금 통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전모 씨는 2012년 결혼하면서 아내 모르게 비밀 계좌를 만들어 5년째 사용 중입니다. 스텔스 계좌로 불리는 건데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 되고 거래도 계좌를 연 지점을 직접 찾아야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환갑이셔서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와이프랑 공동으로 주는 돈을 별도로 좀 챙겨드리려고. 원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보안 계좌인데 가족 눈치 보지 않고 경제권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면서 계좌 수가 30만 개에 육박합니다. 남편들의 비상금 통장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여성 개설자도 46%나 됩니다. 보안 계좌라고 해도 금융사기 같은 부정한 용도로 쓰인다면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계좌라 그래서 일반 계좌랑 다른 게 아니라요. 접근 수단을 일부 제한한 계좌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보안 계좌가 일반 계좌랑 별도로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처럼 간편함을 추구하는 시대지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안과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날로그식 금융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식스포켓, 에잇포켓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출산 시대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모의 지갑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이모까지 여러 명이 주머니를 연다 해서 이런 표현이 쓰이는데 유통업체들도 유아 동반 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인형탈을 쓴 직원들의 퍼레이드와 깜짝 마술쇼가 어린 고객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치 작은 놀이공원처럼 탈 것이 많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게 대리석 대신 카펫이 깔린 이곳은 시내의 한 쇼핑몰입니다.
아이들은 우선 쇼핑만 하자 그러면 집에 가자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볼거리가 있는 게 훨씬 더 시간 보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쇼핑몰은 아이와 함께 쇼핑에 나선 엄마와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늘렸습니다. 모유수유실과 기저귀 가는 공간 등을 따로 갖춘 휴게실은 물론 아기들의 먹거리 해결을 위한 이유식 카페도 마련했습니다. 1제곱미터당 매출이 의류 잡화 매장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엄마들 보면 대부분 가방이 바리바리 많이 싸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저귀만 갖고 나오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소비하는 데에는 좀 적극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객들이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아기와 함께 쇼핑하기. 힘들었던 그 경험을 편하고 즐거운 일상으로 바꿔 매출을 늘리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변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극장가는 대목을 맞죠. 소위 천만 영화를 노리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나온 천만 영화를 분석해 보니 한국 영화 산업의 획일화를 우려할 만한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이주형 기자입니다. 2003년 실미도부터 올해 택시 운전사까지 천만 영화는 모두 19편입니다. 천만 영화의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좌석 독과점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일간 1위 영화가 전체 좌석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날이 2013년, 14년에는 6일이었는데 2015년에 14일, 지난해는 30일로 급증했습니다. 1년이면 30일은 특정 영화가 그날 전체 좌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둘째, 전국에 스크린이 2,500여 개가 있는데 특정 영화가 1,000개 이상에서 동시에 상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객 500만 이상을 동원한 흥행 영화 중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차지한 영화가 2012년에는 60%였는데 2014년에는 63%, 2015년부터는 90%를 넘었습니다. 올해는 500만 이상을 동원한 7편 모두 1,000개 이상 스크린에서 동시에 틀었습니다. 셋째, 1,000만 관객을 달성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왕의 남자 때는 66일이 걸렸는데 이후 10년 가깝게 30일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베테랑의 25일로 줄더니 지난해 부산행과 올해 택시 운전사는 19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천만 영화가 관객의 수요에 따라 나온다기보다는 영화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인위적인 힘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천만 영화는 늘지 몰라도 아니 천만 영화가 늘면 늘수록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들의 선택권과 설 자리는 점점 줄게 됩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조금 전 발표된 올해 노벨 문학상에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선정됐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태생의 가즈오 이시구로는 1989년 남아있는 나날로 부커상을 받은 걸 비롯해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독특한 문체로 잘 표현한 작품들로 현대 영미권 문학을 이끄는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가즈오 이시구로에 대해 강력한 정서적 힘을 가진 소설을 통해 세계와 맺고 있는 우리의 피상적인 감각 아래 깔린 거대한 심연을 발견해가고 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가을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경기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정규리그 4위 NC가 간판 스타 나성범의 맹타를 앞세워 5위 SK를 누르고 준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NC는 초반부터 화끈한 타선의 힘으로 SK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1회 박민우와 김상욱의 연속 안타에 이어 나성범이 선제 석점 홈런을 터뜨려 홈팬들을 열광시켰고 투아웃 이후에 박성민이 솔로 아치를 그려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3회에는 SK 선발 켈리가 볼넷과 폭투를 남발하며 제구 난조를 보이자 박성민과 박민우의 적시타 등으로 넉 점을 추가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난해까지 포스트 시즌 통산 타율이 2할 2푼 4리에 불과했던 나성범은
4회와 5회 2루타를 추가해 가을 부진 탈출을 알리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8월부터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NC의 핵심 구원 투수 원종현과 임창민이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10대5 승리를 지켰습니다. 타석에 들어가서 긴장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즐기지 않은 마음으로 했던 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SK는 믿었던 에이스 켈리가 3회를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뒤 최대 약점인 허약한 구원 투수진이 줄줄이 무너지며 2년 만의 가을 잔치를 한 경기 만에 마감했습니다. NC는 오는 8일부터 정규리그 3위인 지역 라이벌 롯데와 오전 3선승제의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긴 연휴가 어느덧 엿새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내일은 야외 활동하기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지방은 최고 100mm,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방은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30mm, 서울은 5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모레 아침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내리면서 조금 서늘하겠지만 이후로 남은 연휴 기간에는 다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귀경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면서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벨상 다른 분야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도 남의 잔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매년 10월마다 이렇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동안 국내 문학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또 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쫓은 건 아닌지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